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30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이 있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것도 한 번 망했다가 다시 일어나고 또 망했다가 또 일어나기를 반복하면서 무려 3000년을 버틴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 나라가 바로 고대 이집트입니다. 근데 진짜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 여왕 있잖아요. 그 클레오파트라가 살았던 시대에 이집트의 대피라미드는 이미 2500년이나 된 고대 유적이었어요. 클레오파트라한테 이 피라미드는 우리가 지금 로마의 콜로세움을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먼 과거의 유물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 문명은 어떻게 시작됐고 왜 결국 사라진 걸까요? 자,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길었던 제국, 고대 이집트의 흥망성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집트 문명이 왜 그 자리에서 시작됐는지부터 알아봐야 해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북아프리카 쪽에 엄청나게 큰 사막이 있잖아요. 바로 사하라 사막이죠. 근데 이 거대한 사막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강이 딱 하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은 아프리카 한가운데 있는 빅토리아 호수에서 시작해서 무려 6,800km를 흘러 지중해로 빠지는데 이게 얼마나 긴 거냐면 지구 둘레의 6분의 1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길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집트라는 땅은 비가 거의 안 와요. 1년 내내 비 구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거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농사는 어떻게 짓고요? 바로 이 나일강이 모든 걸 해결해 줬던 겁니다.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나일강은 매년 여름이 되면 어김없이 범람을 했어요. 에티오피아 고원지대에 장마가 오면 그 빗물이 나일강으로 흘러들어서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나거든요. 그러면 강물이 넘쳐서 주변 평야를 다 덮어버리는데 이게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홍수가 물러가고 나면 엄청나게 기름진 검은 흙이 남거든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 검은 땅을 케메트라고 불렀는데 이 흙이 얼마나 좋았냐면 특별히 비료를 주지 않아도 농사가 아주 잘 됐어요. 밀이랑 보리가 쑥쑥 자라니까 사람들이 굶을 일이 없었던 거죠. 반면에 강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바로 사막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 붉은 사막 지대를 데시레트라고 불렀는데 여기는 완전 죽음의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한테 나일강은 그냥 강이 아니었어요. 생명 그 자체였던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보통 지도를 볼 때 위쪽이 북쪽이잖아요. 그래서 위쪽이 상류고 아래쪽이 하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나일강은 반대예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남쪽 지역을 상이집트라고 부르고 북쪽 지역을 하이집트라고 불러요. 처음 들으면 좀 헷갈리죠? 상이집트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좁은 강 유역이고 하이집트는 나일강이 지중해로 흘러들어가기 전에 여러 갈래로 쫙 퍼지는 삼각주 지대예요. 이 두 지역이 각각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기원전 3000년경에 드디어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두 땅을 하나로 통일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르메르 왕이에요. 나르메르라는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싸우는 맥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맥이요? 네, 진짜 맥이요. 근데 이 메기가 그냥 메기가 아니에요. 나일강에 사는 전기 메기인데 이 녀석이 무려 350볼트의 전기 충격을 줄 수 있거든요. 사람도 기절시킬 수 있는 위력이에요. 나르메르 왕은 자기가 이 전기 메기처럼 적들에게 충격을 주는 왕이 되겠다는 의미로 이런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실제로 나르메르 팔레트라는 유물을 보면 나르메르 왕이 적의 머리채를 잡고 곤봉으로 내려치려는 모습이 새겨져 있거든요. 완전 무시무시하죠? 이 나르메르 왕이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를 통일하면서 고대 이집트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자, 통일 이후에 이집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르메르 왕은 두 땅이 만나는 지점, 그러니까 좁은 강 유역이 넓은 삼각주로 퍼지기 시작하는 딱 그 지점에 새로운 수도를 세웁니다. 이 도시가 바로 멤피스예요. 지금의 카이로 근처인데 이 위치가 정말 전략적으로 완벽했거든요. 남쪽과 북쪽을 동시에 통제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집트 왕들은 스스로를 호루스 신의 현신이자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어요. 왕이 곧 신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파라오라고 부르는데 사실 파라오라는 말은 훨씬 나중에 생긴 표현이에요. 원래는 그냥 왕이라고 불렀거든요.
파라오는 큰 집이라는 뜻인데 왕궁을 가리키던 말이 나중에 왕 자체를 부르는 말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이집트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당연히 피라미드죠. 피라미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처음부터 피라미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초기 이집트 왕들은 마스타바라는 납작한 사각형 무덤에 묻혔거든요. 그냥 큰 벽돌더미 같은 거예요. 근데 기원전 2650년경에 조세르라는 파라오가 등장하면서 모든 게 바뀝니다. 조세르 왕에게는 이모텝이라는 천재 건축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마스타바를 하나 쌓고 그 위에 좀 더 작은 마스타바를 또 쌓고 또 그 위에 더 작은 걸 쌓으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게 바로 계단식 피라미드예요. 높이가 무려 62m나 됐는데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조세르 왕 이후의 파라오들은 더 크고 더 완벽한 피라미드를 만들고 싶어 했거든요. 특히 스네페루라는 왕이 정말 지루했어요. 이 사람은 무려 3개의 피라미드를 지었는데 처음 2개는 실패작이에요. 첫 번째 피라미드는 외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고 두 번째 피라미드는 짓다 보니까 땅이 가라앉으면서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각도를 낮춰서 완성했는데 그래서 이 피라미드는 굽은 피라미드라고 불려요. 중간에 각도가 확 꺾이거든요. 좀 웃기게 생겼어요. 근데 스네페루 왕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도전에서 드디어 완벽한 피라미드를 완성합니다. 이게 바로 붉은 피라미드인데 처음부터 안정적인 각도로 지어서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자, 근데 진짜 대박은 그 다음이에요. 스네페루 왕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쿠프 왕이에요. 이 쿠프 왕이 세운 게 바로 기자의 대피라미드입니다. 여러분, 이 피라미드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높이가 147m예요. 거의 50층짜리 빌딩 높이인 거죠. 무게는 무려 600만 톤고요. 이 피라미드를 짓는데 203만 개의 돌덩이가 들어갔는데 각각의 돌이 2.5톤씩 나가요. 진짜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세요? 이 피라미드가 정확하게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있어요. 오차가 거의 없거든요. 나침반도 없던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방향을 맞췄을까요? 학자들은 별을 관측해서 방향을 잡았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많은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노예들이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피라미드 건설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부분 농민들이었거든요. 나일강이 범람하는 동안에는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 기간에 농민들이 피라미드 건설 현장에 와서 일을 하고 품살을 받아 간 거예요. 하루에 맥주를 3번이나 마실 수 있었고 고기도 정기적으로 먹을 수 있었대요. 심지어 피라미드 돌에서 재미있는 낙서들도 발견됐는데 쿠프의 친구들이라든가 술꾼 군단 같은 팀 이름을 써놨더라고요. 노예들이 이런 낙서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자, 쿠프 왕 이후에도 그의 아들 카프레와 손자 멘카우레가 기자의 피라미드를 더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기자의 3대 피라미드가 완성된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멘카우레의 피라미드는 할아버지랑 아버지 피라미드보다 훨씬 작아요. 대피라미드의 10분의 1 크기밖에 안 돼요. 왜 그랬을까요? 학자들은 멘카우레 왕이 자기는 오래 못 살 거라는 신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해요. 그래서 피라미드 짓는데 시간 쓰지 말고 남은 인생을 즐기자고 결심했다는 거죠. 실제로 헤로도토스의 기록을 보면 멘카우레 왕은 밤낮으로 연애를 즐겼다고 해요. 어쨌든 이 멘카우레 왕 이후로 이집트에서는 거대한 피라미드 건설 열풍이 서서히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집트가 계속 순탄하게 흘러갔을까요? 아니에요. 전혀요. 기원전 2200년경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뭐냐면 나일강 홍수가 제대로 안 온 거예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홍수가 예년보다 약하게 오니까 농사가 망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한두 해면 참을 수 있는데 수십 년 동안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어요. 당시 기록을 보면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와요. 상이집트 전체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지경이었다. 이건 앙크티피라는 지방 영주의 무덤에 새겨진 글이에요. 물론 과장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상황이 심각했다는 거죠. 이 가뭄이 찾아온 시기에 마침 파라오 페피 2세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무려 6살에 왕위에 올라서 60년 넘게 다스렸거든요. 너무 오래 다스리다 보니까 노쇠해져서 나라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어요. 지방 영주들이 점점 힘을 키우면서 중앙정부 말을 안 듣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페피 2세가 죽으니까 완전 난리가 났어요. 왕위를 놓고 여러 세의 세력이 싸우면서 20년 동안 무려 17명의 파라오가 바뀌었거든요. 어떤 왕은 1년도 채 못 버티고 죽었어요. 결국 이집트는 다시 남북으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이 시기를 제1중간기라고 부르는데 거의 200년 가까이 혼란이 계속됐어요. 자, 근데 이집트가 그냥 망한 건 아니에요. 혼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선 영웅이 나타났거든요. 기원전 2050년경에 멘투호테프 2세라는 왕이 상이집트의 테베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이집트를 통일합니다. 이때부터를 중왕국 시대라고 불러요. 중왕국 시대는 피라미드보다는 문학이 발달한 시기였어요. 난파된 선원의 이야기라는 작품이 이때 쓰였는데 이게 최초의 순수무 작품 중 하나예요. 어떤 선원이 폭풍을 만나 표류하다가 거대한 뱀이 사는 섬에 도착하는 이야기인데 거의 4,000년 전에 쓰인 판타지 소설인 거죠. 대단하지 않아요? 중왕국 시대에 이집트는 다시 안정을 찾았지만 기원전 1650년경에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와요. 이번엔 외부에서 침략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들을 힉소스라고 부르는데 이집트어로 외국 땅의 지배자들이라는 뜻이에요. 힉소스가 어디서 왔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시리아 지역에서 왔을 거라고 추측해요. 근데 이 힉소스가 무서웠던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전차예요. 이집트는 그때까지 전차라는 걸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힉소스의 전차는 2마리 말이 끄는 가벼운 이륜 전차였는데 여기에 궁수가 타서 화살을 쏘면서 돌진하니까 이집트 군대가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힉소스는 삼각주 지대를 점령하고 심지어 고대 수도 멤피스까지 빼앗았어요. 이집트 왕들은 남쪽 테베로 쫓겨났는데 이 상황이 정말 굴욕적이었거든요. 한 이집트 왕이 남긴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북쪽에는 힉소스 족장이 있고 남쪽에는 누비아인이 있는데 나는 여기 중간에 끼어서 꼼짝도 못하고 있다. 이게 무슨 힘이란 말인가? 완전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근데 이집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카모세 왕과 그의 동생 아흐모세 왕이 나서서 힉소스를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카모세 왕의 아버지는 힉소스와의 전투에서 전사했어요. 미라를 조사해보니까 두개골에 도끼에 맞은 흔적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걸 본 카모세 왕의 분노는 대단했을 거예요. 그는 힉소스를 공격해서 많은 도시를 탈환했고 그의 동생 아흐모세가 왕위를 이어받아서 결국 힉소스를 완전히 몰아냈어요. 기원전 1550년의 일이에요. 이때부터 시작되는 게 바로 신왕국 시대예요. 이집트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강력했던 시기가 바로 이때거든요. 신왕국 시대의 이집트는 힉소스한테 배운 전차 기술을 역으로 활용해서 강력한 군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외세에 침략당하지 않겠다는 결의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영토를 넓혀나갔죠. 북쪽으로는 시리아와 팔레스타인까지, 남쪽으로는 누비아 깊숙이까지 진출했어요. 이 시기에 유명한 파라오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이한 인물이 있어요. 바로 하트셉수트 여왕이에요. 여자가 파라오가 된 건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하트셉수트는 자기 조카이자 의붓 아들인 트투모세 3세의 섭정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스스로 파라오가 됐어요. 그녀는 남자 파라오처럼 가짜 수염을 달고 남성적인 칭호를 사용했거든요. 자, 근데 신왕국 시대에서 가장 파격적인 파라오가 있어요. 바로 아케나텐이에요.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아세요? 무려 종교혁명을 일으켰어요. 이집트에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신들이 있었잖아요. 아몬, 라, 호루스, 오시리스, 이시스 등등. 근데 아케나틀은 이런 전통적인 신들을 다 없애버리고 아텔이라는 태양신 하나만 믿자고 선포한 거예요. 이게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일신교로 볼 수 있어요. 아케나텐은 기존 신전들을 폐쇄하고 신관들의 힘을 빼앗고 심지어 아몬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곳은 다 지워버리라고 명령했거든요. 피라미드 꼭대기까지 일꾼들을 보내서 아몬이라는 글자를 쪼아내게 했을 정도예요. 아케나텐은 아예 새로운 수도까지 건설했어요. 사막 한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 아케타텐이라는 도시를 세웠는데 아텐의 지평선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새로운 종교를 퍼뜨리려고 했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새 수도가 완공되고 성대한 기념식을 열었는데 이때 외국에서 온 사절단들이 전염병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 당시 중동 전역에 전염병이 돌고 있었거든요. 이 병이 이집트 전역으로 퍼지면서 아케나텐의 가족들까지 죽어나갔어요. 어머니, 아내, 딸들이 줄줄이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전통신들을 버렸으니까 천벌을 받은 거라고 생각했겠죠. 아케나텐이 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8살짜리 소년이 왕위에 올라요.
이 소년의 원래 이름은 투탕카텐이었어요. 아텐의 살아있는 이미지라는 뜻이죠. 근데 이 소년 왕은 즉위 3년 만에 이름을 바꿔요. 투탕카멘으로요. 아텐 대신 아몬을 넣은 거죠. 아몬의 살아있는 이미지라는 뜻이에요. 이건 아버지의 종교혁명을 완전히 뒤집겠다는 선언이었어요. 투탕카멘은 전통 신전들을 다시 열고 신관들의 권한을 회복시켰어요. 아케나텐이 세운 새 수도는 버려졌고 아텐 신앙은 완전히 폐기됐죠. 근데 이 투탕카멘 왕이 우리한테 왜 그렇게 유명한지 아세요? 사실 투탕카멘은 10대에 죽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왕이었어요. 통치 기간도 9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1920년에 영국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가 왕가의 계곡에서 그의 무덤을 발견했는데 이 무덤이 거의 완벽하게 보존돼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무덤이 묻힌 직후에 홍수가 나서 입구가 모래에 파묻혀 버렸거든요. 그래서 3,300년 동안 도굴꾼들이 찾지 못한 거예요. 다른 파라오들 무덤은 다 털렸는데 투탕카멘 무덤만 온전했던 거죠. 그 안에서 발견된 황금 마스크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유물 중 하나가 됐어요. 자, 투탕카멘 이후 50년쯤 지나서 이집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파라오가 등장해요. 바로 람세스 2세예요. 이 사람은 진짜 대단했어요. 14살의 왕위에 올라서 무려 66년 동안 다스렸거든요. 90세 가까이 살았다고 해요. 람세스 2세는 전쟁도 잘했고 건축도 엄청 많이 했어요. 지금 이집트에 남아있는 고대 건축물 중 그의 이름이 새겨진 게 가장 많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람세스 2세는 자기 이름을 다른 떤 파라오보다 돌에 깊이 새겼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누가 지우지 못하게 하려고요. 실제로 이전 파라오들 중에는 자기 이름을 새기려고 다른 왕 이름을 지워버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람세스 2세의 가장 유명한 업적은 카르시 전투예요. 이건 기원전 1274년에 히타이트 제국과 벌인 대규모 전투인데 당시 알려진 세계에서 가장 큰 전차전이었어요. 람세스는 4개 군단을 이끌고 북쪽으로 진군했는데 중간에 히타이트의 함정에 빠졌어요. 적이 매복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혼자 앞서 나갔다가 포위당한 거죠. 히타이트 전차 2,500가 달려들었는데 람세스는 여기서 살아남았어요. 물론 람세스 자신의 기록을 보면 본인이 초인적인 활약으로 적들을 물리쳤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좀 과장이었을 거예요. 실제로는 원군이 도착해서 간신히 살았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쨌든 이 전투 후에 이집트와 히타이트는 15년 넘게 더 싸우다가 결국 평화 조약을 맺어요. 이게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평화 조약이에요. 조약문이 음판에 새겨졌는데 재밌는 건 이집트 버전과 히타이트 버전이 서로 달라요. 이집트 버전에서는 히타이트가 먼저 평화를 구걸했다고 되어 있고 히타이트 버전에서는 반대로 이집트가 먼저 요청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둘 다 체면을 세운 거죠. 지금 이 조약문 복제본이 UN 본부에 걸려 있어요. 외교의 상징으로요. 자, 람세스 2세가 죽고 나서 이집트는 서서히 기울기 시작해요. 람세스가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그의 아들들도 다 늙어버렸거든요. 12명의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고 13번째 아들이 70세가 넘어서 왕위를 물려받았어요. 이미 늙은 왕이 물려받으니까 또 금방 죽고 또 다른 늙은 왕이 물려받고 이런 패턴이 반복된 거죠. 게다가 기원전 1200년경부터 지중해 전체에 큰 위기가 찾아와요. 기후가 변하면서 가뭄이 계속됐고 바다 민족이라고 불리는 정체불명의 침략자들이 동지중해 전역을 휩쓸기 시작했거든요. 바다 민족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아직도 미스터리예요. 그리스, 사르디니아, 시칠리아 등 여러 지역에서 온 다양한 민족들의 연합체였던 것 같아요. 이들이 미케네 문명을 무너뜨리고 히타이트 제국을 멸망시키고 우가리트 같은 부유한 항구 도시들을 불태웠어요. 이집트도 공격을 받았는데 다행히 람세스 3세가 나일강 삼각주에서 이들을 막아냈어요. 람세스 3세는 강변의 궁수들을 매복시키고 갈대숲에 창경들을 숨겨놓고 적 함대가 들어오자 일제히 공격해서 물리쳤거든요. 이집트는 바다 민족을 격퇴한 유일한 문명이었어요. 근데 승리했다고 해서 이집트가 무사했던 건 아니에요. 주변 무역 네트워크가 다 무너지니까 이집트 경제도 타격을 받았거든요. 람세스 3세 통치 29년째에 무덤을 만들던 장인들한테 줄 배급이 끊겼어요. 배고파요. 옷도 없고 기름도 없고 생선도 없고 채소도 없어요. 파라오한테 전해주세요. 이게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노동자 파업이에요. 왕실 장인들한테도 식량을 못 줄 정도면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설상가상으로 람세스 3세는 암살당해요. 그의 후궁 중 한 명인 티의 왕비가 자기 아들을 왕위에 앉히려고 음모를 꾸민 거예요. 궁중 내관들, 군 지휘관들까지 가담해서 왕을 죽이려 했죠. 이집트 최대 축제 기간에 람세스 3세는 칼에 목이 베어 죽었어요. 미라를 조사해보니 목뼈까지 잘린 깊은 상처가 있었거든요. 암살자들은 나중에 체포돼서 처형당했지만 람세스 3세가 바다 민족한테서 구해낸 이집트는 결국 내부 분열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람세스 3세 이후로 람세스 4세, 5세, 6세 이런 식으로 왕들이 계속 바뀌는데 다들 능력이 부족했어요. 중앙정부의 힘이 약해지니까 테베의 아몬 신전을 관장하는 대신관들이 점점 힘을 키우기 시작했거든요. 이 신관들은 이집트 전체 신전 토지의 3분의 2, 선박의 90%를 소유하게 됐어요. 엄청난 부자들이었죠. 결국 람세스 11세가 죽으면서 신왕국 시대는 끝나고 이집트는 다시 남부국으로 분열돼요. 북쪽은 리비아 출신 왕들이 다스리고 남쪽은 아몬 신관들이 다스리는 이상한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이집트 남쪽, 그러니까 누비아 지역에 쿠시라는 왕국이 있었거든요. 이집트가 강할 때는 이 쿠시를 지배했었는데 이집트가 약해지니까 쿠시가 힘을 키운 거예요. 그리고 기원전 720년경에 쿠시의 피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일강을 따라 북진해서 이집트 전체를 정복해버려요. 이게 제25왕조 누비아 파라오 시대의 시작이에요. 누비아인들은 오히려 이집트인보다 이집트 문화를 더 열심히 보존했어요. 이집트가 1000년 넘게 앉게 안 짓던 피라미드도 다시 짓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크기는 작았지만요. 누비아 파라오 중에서 타하르카 왕이 특히 유명해요. 이 사람은 자기 군대를 밤에 마라톤 훈련시키는 걸로 유명했거든요. 밤 9시에 출발해서 새벽까지 달리게 했대요. 이 체력 훈련 덕분인지 타하르카는 리비아군도 물리치고 팔레스타인까지 영토를 넓혔어요. 근데 문제는 북쪽에서 새로운 강대국이 떠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아시리아 제국이에요. 아시리아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10만 명 이상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었어요. 기원전 674년에 아시리아의 에사르하돈 왕이 이집트를 침공했는데 첫 번째 공격은 실패했어요.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아시리아 군대가 밤에 들쥐떼의 습격을 받아서 활과 방패가 다 갉아먹혔다고 해요. 아마 전염병이 돌았거나 타하르카의 야간 기습 부대한테 당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아시리아군은 물러났죠. 근데 3년 후에 에사르하돈이 더 큰 군대를 이끌고 다시 왔고 이번에는 이집트가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멤피스가 함락됐고 타하르카는 남쪽으로 도망쳤어요. 에사르하돈이 죽고 그의 아들 아슈르바니팔이 계속 이집트를 공격했어요. 기원전 663년에 아시리아군은 드디어 테베까지 진격해서 도시를 약탈했거든요. 금, 보석, 오벨리스크까지 다 가져갔어요. 이게 이집트 역사에서 상징적인 종말의 순간이에요. 3000년 역사를 가진 테베가 외국 군대한테 약탈당하다니요. 물론 아시리아 제국도 얼마 안 가서 무너지긴 하지만 이집트는 다시는 예전 영광을 되찾지 못했어요. 아시리아가 물러난 후에도 이집트는 계속 외세 지배를 받아요. 기원전 525년에는 페르시아 제국에 정복당하고 기원전 332년에는 알렉산더 대왕한테 정복당해요.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는 그의 장군 중 한 명인 프토레마이오스가 이집트를 지배하면서 프토레마이마이오스 왕조가 시작돼요. 이 왕조의 마지막 통치자가 바로 클레오파트라예요. 클레오파트라는 그리스인 혈통이었지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서 유일하게 이집트어를 배운 통치자였어요. 그만큼 이집트 문화를 존중했던 거죠. 근데 결국 클레오파트라도 로마의 힘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기원전 30년 로마군이 이집트를 점령하자 클레오파트라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독을 마셨거나 독침을 사용했다고 해요. 유명한 독사에 물렸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만들어진 전설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클레오파트라의 죽음으로 3000년 이집트 독립의 역사도 끝났어요. 이집트는 로마의 한 속주가 됐고 파라오의 시대는 완전히 저물었죠. 자, 근데 클레오파트라가 살던 시대에 대피라미드가 이미 2500년 된 유적이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클레오파트라는 얼마나 오래된 사람일까요? 약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는 피라미드보다 우리한테 500년 더 가까운 사람인 거예요. 이집트 역사가 얼마나 긴지 실감이 나시나요?
우리가 고대 유적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이집트인한테는 또 다른 고대 유적이었던 거예요. 로마 지배 이후 이집트 문화는 서서히 사라져갔어요. 기독교가 퍼지면서 옛 신전들이 폐쇄됐고 상형 문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마지막으로 기록된 상형 문자 비문은 서기 394년에 아스완 근처 필레 신전에서 새겨졌어요. 신관 네스메테라켐이 영원히 남기를 바라며 새긴 글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소원대로 이 글은 남았지만 그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상형 문자를 읽는 기술은 그와 함께 사라졌거든요. 1400년이 지난 1818년 영국 시인 퍼시 비시 셸리는 람세스 2세의 거대한 석상 조각이 대형 박물관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소식에 영감을 받아서 그는 오지만디아스라는 시를 썼는데 오지만디아스는 람세스 2세의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셸리는 이 시에서 한때 위대했던 왕의 조각상이 사막에 부서진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을 묘사했어요. 받침대에는 이렇게 적혀 있대요. 내 이름은 오지만디아스, 왕 중의 왕, 강한 자들이여, 내 업적을 보고 절망하라. 하지만 그 주변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끝없이 펼쳐진 사막만 있었다는 거죠. 재밌는 건요, 4200년 전 이집트 파라오 인테프의 무덤에도 비슷한 내용의 노래가 새겨져 있어요. 하퍼의 노래라고 불리는데 장례식에서 부르던 노래예요. 한 세대가 지나가면 다른 세대가 남는다. 태초부터 그래왔다. 옛날 신들도 피라미드 안에 잠들어 있고 위대하고 축복받은 이들도 무덤에 묻혀 있다. 거대한 저택을 지은 자들, 그들의 집은 어디 있는가? 그들의 벽은 무너지고 그들의 장소는 더 이상 없다. 마치 존재한 적이 없는 것처럼. 셰리가 이 고대 노래를 알았을 리는 없어요. 상형 문자 해독은 몇 년 뒤에나 이루어졌거든요. 하지만 4000년의 시간을 건너서 두 사람이 같은 감정을 느꼈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아무리 위대한 제국도 결국은 무너지고 아무리 강한 왕도 결국은 사라진다는 그 진리를요. 3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집트는 수많은 위기를 겪었어요. 감, 기근, 내전, 침략. 그때마다 무너질 것 같았지만 다시 일어났죠. 하지만 영원한 건 없었어요. 결국 이집트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지금 우리에게 남은 건 모래 위에 솟은 피라미드와 박물관에 전시된 미라뿐이에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먼 미래의 누군가에게는 고대 유적 같은 존재가 될지도 몰라요. 그때도 누군가가 우리를 기억해 줄까요? 자, 그럼 지금까지 오늘 밤 들려줄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